내가 저번에 그 명진장한테 조만득이 배꼽으로 춤추는 허수아비 그 책을 사다 달라가지고 읽었는데 지금 아리랑에서 그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걸 내가 갔어. 그 초청장을 가지고 갔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만득이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청준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고흥, 장흥, 보성할 때 장흥 출신이라 고향이 장흥 보림사 그 근방이요. 우리나라에서 단편소설은 그 양반이 제일 잘 써. 서편제도 그 사람이 썼어. 이청준이. 그러니까 60년도에 제일 50년도, 60년도에 가난에 찌들었을 적에 그 장흥에서 모두 그 촌에 그 못 살고 또 그 자본주의 사회 빈부격차 또 학교 다니면서 그 완행열차 타고 서울로 다니면서 보고 듣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단편소설을 쓸 수 있게끔 이청준의 어렸을 때 그 장흥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옛날 일제시대 6.25 사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어. 그리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밀려오므로 해가지고서 서구 문명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 그 자본주의라는 건 어떤 그 재벌회사 위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또 그런 그 차원에서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이 수준격차가 너무 많고 어떤 이런 풍자 소설인데 내용이 그래. 그 소설 내용이 극단도 그렇게 극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그 극중의 묘사도 그렇게 했지만 어느 촌마을의 이발사라 주인공이 이발사인데 자기 어머니가 20년 반순불수로 누워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모셔야 될 그런 입장인데 조만득이라는 사람이 이발소를 경영을 하는데 인심이 좋고로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꼬마애들 머리는 또 다 깎아줘. 근데 논팽이 동생이 하나 있어. 사기꾼 동생이. 그 형 있는 모아놔둔 돈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다 뜯어먹는데 마누라는 해원 스님은 유는 아니지만 그 돈의 어떤 맛을 알아. 또 마누라 좀 끼가 있어. 돈을 쓸 줄을 알아. 요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백화점을 들어다니면서 혜원이는 이제 롯데 그 좋은 백화점이지만 또 밑에 가면 세일 해가지고 또 위에는 20만 원, 밑에는 2만 원짜리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돈은 2만 원짜리 옷을 입을 형편도 못 되면서 백화점 화려한데 20만 원, 200만 원짜리를 드나드는 그런 끼가 있는 또 마누라라. 근데 조만득이라는 사람은 촌 동네 불악에 이발소를 내가지고 이발소를 하는데 돈이 모아지겠어. 이상한 게 그러면서 텔레비는 틀어놓고 보니까 뭐 아들 어떤 재벌의 아들은 미국을 가는데 뭐 2천만 원을 줬니 뭐 해외여행을 가는데 뭐 500만 원을 줬니 뭐 이런 것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자기 현실은 어머니가 20년 동안 병에 누워 있어가지고 반신불수고 동생은 사기꾼을 해가지고 본 몇 푼 돈을 그냥 낚아채고 뜯어가 버리고 마누라는 또 끼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인류백화점에 들어다니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돈에 미치고 환장해. 근데 동생이 돈을 뜯어가는데 마지막 동생이 그래. 그 2층 집을 해가지고 조명이 아주 잘 됐고 그 극 분위기가 아주 그 조만득이 자본주의 사회 빈부격차의 그런 걸 잘 묘사를 했는데 그 동생이 논팽인데 동생이어가지고 형님 이번에 돈 100만 원 마련 안 해주면 나는 자살해 죽든지 큰 일을 저지르겠다고 그 전에도 동생에게 용돈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자기 어머니 봉양하는 이 조만득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어떤 가난한 입장에서 볼 적에는 뒤처닥거리 해주는 힘만 들 뿐이지 돈 때문에 효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게. 근데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갈을 치면서 이번에 돈 100만 원 안 만들어주면은
나는 자살을 하더니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 많고 마음 약한 이제 형이 고민을 하지. 그런데 어느 날 가난에 쫓기고 또 쫓기고 쫓기다가 가난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가난에까지 처해 있는 것이 동생도 이제 죽는다 그러고 마누라는 더구나 끼까지 있어가지고 백화점으로 돌아다녔었고. 그러니까 이 동숭동에 배꼽티 옷이 나오잖아. 배꼽티 옷이라든가 파리의 배꼽티 옷, 그 자본주의 사회의 극과 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리라는 배꼽티에 유행하고 동숭동의 배꼽티 옷 유행은 배꼽티 자체는 의미가 똑같을는지 모르지만 빈부격차가 많은 우리나라의 배꼽티라고 하는 것은 파리에서 배꼽티 유행이 우리 유행하고 똑같은 지금 유행의 첨단을 걷고 있다 하지만 그건 엄연히 그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요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배꼽티지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허수아비가 배꼽티 입고 춤추는 그런 것과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을 영상적으로 담아서 묻어내는 것들인데. 동생이 이제 공갈을 쳐가지고 돈 100만 원 안 만들어내주면 죽는다고 하니까 마을 촌의 이발사의 조만드기는 이제 가난에 쫓길 대로 쫓기고 극과 극에 가다가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방에 들어가도 일주일 동안 방 밖에 나오질 않아. 방 밖에 나오질 않아. 그 일주일 후에 조만드기가 나타났는데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야, 조만드기가. 그러니까 참선 일주일 해가지고 그냥 도가 터져가지고 나온 거야. 일주일 동안 자물쇠를 잠고 방에서 안 나와서 밖에를.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나타났는데 이 조만드기가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야. 웃음 자체가 이병철이 웃음보다 더 부유하고, 이병철이보다도. 그 씀씀이가 아주 백만장자고 그 웃음이 아주 그냥 완전히 여유 있는 그 미소에다가 백만장자가 나타나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백지수표를 남발하는 거야. 당신네들 그동안 얼마나 가난했느냐고. 그러면서 일금 100만 원 해가지고 영수증 써가지고 조만드기 사인 착착 해주고 이거 은행에 가면 내일이면 다 통하니까 이걸로 회식을 하시라고 이거 다니면서 백지수표 남발하고 다니고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야.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러니까 현실과 꿈과 어울리지 않는 현실의 가난에 쫓기다가 더 도망갈 수 없는 가난에서 일주일 사이에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웃음 한번 웃지 못하던 조만득의 얼굴이 그 여유 자체가 웃음기를 띠면서 이병철이 백만장자 돼가지고 약속 음을 그냥 백지수표로 막 남발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 병신 같은 놈 새끼 지가 돌아가지고 전질 한다고 세상 사람들 뭐라 해도 자기는 도운 게 아니야. 그건 자기 진짜야 참말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조만드기가 이제 이발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가고 이제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 여유 있는 백만장자의 웃음에다가고 막 약속 온 백지수표 그냥 조만드기라고 일금 100만 원 딱 쓰고 그냥 조만드기 사인 차가지고 이건 어느 은행에다 가면 다 찰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건 이제 완전히 돌아버리고 이제 병신 돼버린데 조만드기야말로 참으로 행복하게 된 거야 이제. 그 뭐 옛날 같이 그렇게 가난에 찌들고 또 마누라한테도 그냥 탁 백지수표 그냥 100만 원 백화점 저가가지고 아주 일리로 옷 한 벌 딱 해 입으라고. 에이, 여보 우리가 뭐 꾸질 게 뭐 있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이제 기가 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 동네에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조만득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참 인정 많은 사람인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후에 방 문 닫고 앉아있더만 나오더만 그냥 백만장자가 되고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난감한 거야. 할 수 없이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는데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정신과 의사 그 민박사라는 사람은
하여튼 정신 이상이 가져 있는 사람 병은 아주 책임지고 딱 고쳐주는 아주 딱 끝내주는 형이라, 그 박사는, 임 박사는. 그리고 병원의 간호원이 이제 윤간호원이 딱 나타나는데, 그 정신병원에 이제 그 반장이 데려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그 조만들 시켜놨는데, 자기가 왜 병원에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이 조만득이는. 그러면서 딱 병원에 들어오더만 이제 청진기를 대고 이제 뭐 검사를 하고 하는 그 민박사를 완전히 자기는 이제 주치의로 생각해버리고, 이 사람이 내 주치의라 하면서 또 백지에다가 요금 100만 원 해가지고 자기 조만득이 사인 착착해가지고, 당신 어디 난 건강한 사람이니까 약 먹을 것, 약 줄 것도 없고, 뭐 저 더운 여름에 해변에 가서 해수해는 오라 그러고, 그리고 윤간호원 걔는 뭐냐면 완전히 자기 비서고, 그 병원은 전체가 지 사무실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병도 이제 우울증이 있고, 우울증이라든가 또 자포자기증이라든가 병 자체가 또 이상을 싫어해서 먹기를 싫어하는 혜원이 같은 이제 거식증. 혜원이가 이제 거식증이 있잖아. 거식증. 어서는 잘 먹어. 지금 그거 아무도 고지 안 들어요. 나는 혜원이 처음 볼 때 거식증에 걸린 여자 같아. 먹기를 거부하는 병. 거식증. 거식증에다 우울증에다가 자포자기증에다가 병원자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에 꽉 찼는데, 이 조만득이라는 사람은 그 여유의 미소하고 어떤 건 백만장자의 그 씀씀이를 쓰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과든 망상증인데 미쳐도 이제 행복하게 미친 기라고 한다. 미쳐도 아주 그렇게 행복하게 미친 거야. 미쳐도. 그래서 윤간호원이 이제 간호를 해주는데, 민박사라는 사람은 그 정신병 고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조만득의 병 증세를 100% 파악해서 한 달 동안 그냥 자유스럽게 놔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조만득이라는 사람은 자기 그 독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오락실에 다니면서 그 병실에 있는 그 환자들 오락실에서 뭐 오락질 보면은, 야, 이 사람들아, 뭘 그렇게 그런 걸 즐기느냐. 저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라스베가스에 가면 노는 사람들도 있고 좋으니까 즐겨라면서 거기서 또 약속 의혹을 막 남발하고 다니는 거야. 일금 100만 원 조만득이 사인 착착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왜 여기 이 자체가 병원이란 걸 몰라. 그리고 그 민박사는 자기 주치의인데 항상 그래. 자네는 내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 내 건강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아주 그러고 자기는 왜 여기 왔는지를 몰라는 병원, 그러니까 병원이 자기 개인 사무실이고, 그 이제 민박사는 자기 주치의고, 그리고 또 이제 윤간호는 그 말하자면 자기 이제 여비서라. 여비서, 그 민박사한테 주치의한테 가지고 내 병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과잉 그 반응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일금 100만 원 수피 딱 주고, 오란벌 해보라 그러고. 근데 윤간호원을 통해서 이청규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과연 이 사람이 민박사라는 사람이 틀림없이 이 조만득이 정신병을 고칠 건데, 과연 정신병을 고쳐져가지고 본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빈민소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빈민소굴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민박사가 그걸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 병은 과대망상증에 있는지만 저 여유 있는 웃음하고 백만자의 풍을 그대로 고스란히 주는 게 안 낫거냐. 하여튼 그 조만조만하고 현실이 저러니까 병을 나서 봐야 가난에 쫓기고 억압에 쫓기고 어떤 그런 속에서 또 본정신으로 돌아가 살다 보면 극한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건데, 과연 그것을 민박사가 병을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병을 다 고쳐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의문의 제기가 민박사한테 직접 윤나오는 얘기는 극중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 모션들이 과연 그러면서 간호원 얘기를 통해서 이청준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간호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약을 막 먹이고 막 하고 병원 분위기를 막 정신병자라고 너는 말이여. 이 새끼야 말이야. 어디 백지 가지고 말이야. 돈 100만 원 사인해가지고 허냐 그래. 이 사기꾼 같은 놈 새끼야. 이러고 거의 약속은 120배를 100만 원짜리를 다 받았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몇 번은 이제 뭐 정신병자니까 이제 웃음으로 받아주는데 그거 계속 일가하다시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그냥 170배 100만 원짜리 조만대기 사인해가지고 어느 은행에 가든지 내게 다 통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막 분위기를 병원 조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조만득이라는 사람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를 해 자기가. 그전에는 이게 병원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하는 여기 목동이 어디 형하촌이라고 청년 한식날 고향에 목한 사람 죽고 싶은 그 마음에 술 한 잔 속에는 살구꽃이 있고 벚꽃이 있고 거기는 어머님 얼굴도 술잔에는 떠오르고 고향도 가서 성묘도 하고 그런 여건이 목동이 어디 행하천이나 살구꽃 피는 술집에 그거 가면 다 그게 갖춰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에 하고 이상의 차이가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느끼는 마음의 감동은 어떤 의미로 봐서 이쪽은 과대망상증이고 이쪽은 가난해가지고 쫓길래야 도망가네 갈 수 없는 그런 처지는 현실이지만 어떤 것이 더 행복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가만히 연극을 보고 느끼니까 한 모양새가 있고 야 이 금강경이 나오는 그 석인이 야청 목개성이라 돌로 만든 사람이 밤에 나무로 깎아나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 이 소리하고 똑같더라니까 그 소리가. 응? 그러니까 현실의 불행이 이상에 행복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 조만득이주 말이요. 그런 것을 병을 나서 가지고서 현실로 되돌아 보내줘봐야 현실은 억압과 빈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현실 병이 그걸 나서줘 가지고 본정시로 돌아보내면 그 이후의 책임은 병원 의사가 또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조만득이가 이제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병원 입원한 지 한 달 후부터 느끼기 시작해.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또 애중시 백만장자 너트로 웃음을 웃고 여유를 빚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아주 끈질기고 집념적인 치료방법에 의해 가지고 민박사에 의해 가지고 조만득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정신으로 돌아오게끔 해가지고 동생이 이제 와가지고 동생을 알아보고 또 동생 앞에서 약속음을 또 반발하고 너 요즘 용돈 구하냐? 그래가지고 병이 나서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판인데 그 윤간호원이 이청준이가 하고 싶은 소설 얘기를 하고 있어. 민박사한테 강렬한 도전은 안 하지만 조만득이가 병이 나서가지고 가야 할 장소는 현실의 억압적인 쫓길래야 도망갈 수 없는 가난과 싸워야 되는데 과연 그 자리를 다시 조만득이를 보낸다라면 조만득이 그 행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봐서 차라리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엄청난 억압과 빈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조만득이 병은 과대망상증이라 하지만 그 여유 있는 웃음하고 마음속에 나는 재력이 이병철보다 낫다는 그 재력을 뺏어버린 상태에서 조만득이 병 다음에 오는 후유증의 과정은 병을 나서줬다고 해가지고 민박사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소리를 자꾸 그 마지막에 조만득이를 그 병원에서 이제 통원 치료하게끔 집으로 보내면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아. 그런데 대개 정신병자 병이 나서면은 4, 5일 후에나 다시 병원을 찾기 마련인데 이 조만득이는 병원을 오지 않는 거야. 그때 민박사가 고민을 해. 이 사람이 와야 될 사람인데 왜 안 오는가? 왜 와야 되는가? 이제 조만득이가 집에 병이 나서 집에 갔는데 본정신이 돼가지고 집에 갔어. 집에 가니까 마누라는 역시 그런 끼가 있지. 어머니는 그렇게 누워있지. 동생은 사기꾼이자니까 잠자는데 어머니 목 잘라서 죽이고 동생도 목 잘라서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결국 죽여가지고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 경찰서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조만두기가 가야 할 정신병에서 너무너무 행복을 버리고 가야 해가지고 현실에 부딪히는 조만두기 환경이 극이라.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본주의 사회 배꼽으로 춤추는 허수아비의 그 제목 자체도 씹어봐야 되고, 그 연극이 그냥 그 어떤 영화 장면으로 봐서 끝나는 그런 영화, 묘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그 연극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얼핏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조만두기의 어떤 여유 있는 웃음하고 재력을 차라리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민 박사가 그걸 뺏지 않고 차라리 과대망상이지만 정신병 그런 속에서 살게 놔뒀던들 왜 여유 있는 그런 미소하고 이병철보다 더 갑부의 백만장자의 그걸 뺏어가지고 현실을 그렇게 맞붙이게 됐느냐. 모두 그런 쪽으로 이해했는데 나는 또 그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빈궁의 철을 조만두기 가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민 박사가 줘야 어떤 그런 그 기성세대의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이고 수양적인 그런 맛이지 단순히 병만 고쳐줬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잘 살게 앞으로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살게 해줬다고 볼 수가 뭐도 있겠느냐. 이제 기성세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역시 돌아가야 될 건 빈궁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돌아가기는 가지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성세대가 조만두기께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만두기는 역시 또 병이 나서서 현실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것인데 병만 기성세대에 낳아줬다고 해가지고 그 굴에 집어쳐가지고 다음에 일어나는 엄청스러운 저거 어머니 죽이고 동생 죽이고 마늘까지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현실의 기성세대의 어떤 그 관념 또 모순 또 그런 그 머릿속에 철저한 얘기해가지고 통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그런 어떤 만드는 허구적인 그런 관념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 연극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혜원스님도 가만히 보면 조만두기 유가 좀 있긴 있어. 그래서 그 내가 청명한식날 저걸 보면서 집엔 못 가지만 우리 노심이 술을 많이 먹어서 우리 스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술을 많이 먹어서 우리 노심이 술만 먹으면 100만 원짜리 약소금을 엄청스레 남발하는 형이야. 내 사인만 하면 어디 가서 다 통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스님은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철저하고 하나 보태기 둘 보태기 셋만 알지 하나 보태기 100 보태기 그건 몰라 우리 스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너무 갈등이 많은데 차라리 나는 조만두기 병을 차라리 그 여유 있는 웃음하고 엄청스러운 그 체력을 뺏지 않고 그냥 같이 함께 소유하고 살고 싶어. 현실이 동전 없는 땡전 한 푼 없는 빈문 속에 알거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두목이가 고향에 못 가고 이런 청명한식날 시를 지물해서 고향에 못 간 나그네들의 마음의 안식처를 한 잔 술에서 부모를 만나보고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에 또 못 가본 애인하고 같이 보던 사랑방 옆에 살구나무 꽃도 고향에 못 가니 술잔 속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죄인 취급해서 되겠는가? 술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요즘 생각해보면 그런 연극을 내가 가보니까 옛날은 좀 못 느꼈는데 속인들보다도 더 이상한 감정이 나와서 그 느낌이 묘한 게 오래도록 과연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입고 느끼고 현실과 거리가 멀지만 이게 수보리전자 물은 부처님 말씀이 자복 깔고 앉아 있었는데 다 일에 맞췄다는 동. 개빈광이 풀 하나 꽂아놓고 절을 다 창건해가지고 마쳤으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허락을 해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만두기 과하고 같은 어떤 과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비유해주고 열애선을 깨닫고 조세선을 깨달아도
그건 세상 사람들과 거리가 먼, 현실하고 거리가 먼 소리같이 들렸을 적에 과연 나도 조만되길 이유가 아닌가. 약속음을 남발하지 못했을 뿐이지 거기에 동조하는 인물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가져지더라고. 근데 그건 명진장하고 같이 한번 해운하고 같이 가서 그걸 봤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 글을 읽어보고 그 연극을 보니까 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청준이가 이 구상하기는 이거 마저 도일 스님의 생각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소식이야말로 정상적인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만 통하는 것이지 조만둥이 같은 비정상적인 세계 사람을 끌어안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만 치료될 수 있는 현대의학이라든가 현대의 삶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을 끌어안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을 끌어안아 줘가지고 해결해 준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부처님 말씀도 정상적인 사람만 제도하고 비정상적인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법문 자체가 사람에게만 통하고 짐승에게 통하지 않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걸 원음이라고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정상적인 사람한테도 통하고 비정상적인 사람한테도 통하니까 돌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무로 깎아나면 닭이 운다고 하는 것도 그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도 포용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도 끌어안아서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었을 적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상적인 삶의 그런 고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건 이제 조만득이 이후로 풀어져 가지고 민박사 같이 현대의학으로 본정신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엄청스러운 그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 감당을 못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치료해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의미로 봐서는 민박사야말로 정상적인 머리를 돌려보냈다라고 하지만 간접적인 살인자보다 직접적인 살인자 어떤 사형대 위에 올라가야 될 민박사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는 석인이 야청 목계성이라 이런 것들이 벌써 1600년 전, 1300년에 우리 선사들이 얘기해 놓은 것 보면은 요즘 사회에서 정신적인 생활을 하고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참고하고 노력하고 참선도 하고 깨달아서 마음의 씀씀이가 정상적인 것보다도 비정상적인 데에 흡수를 해서 안아줘야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정상적인 사람 병을 고쳤다라고 하지. 비정상적인 거 예면해버리는 우술이라든가 뭐 또 이런 것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